네. 네, 안녕하세요. Subword Level Word Vector Representations for Korean 발표를 맡게 된 자연어 처리 1팀 기구나 주현진, 최재규, 최진욱, 발표자는 주현진입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저희가 선정한 논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전에 저희가 공부했던 아키텍처 중심의 설명보다 한국어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논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 연구들의 방법론과 데이터셋을 한국어 단어 벡터 표현에 적용시켰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새로 개발했고요. 기존 월투벡 방법에서 좀 더 나아간 서브워드 레벨의 벡터 표현 방식을 적용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논문은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방법을 한국어에 적용시켰을 때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대다수 워드 벡터 표현 연구들이 영어에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형태소의 변화가 다양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한계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어의 형태적 특성은 캐릭터 인베딩 같은 말하자면 음절 단위로 쪼갠 서브워드 레벨의 인베딩을 통해서 그 특징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브워드 레벨 워드 인베딩은 많은 연구들에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랭귀지 모델링과 또는 기계 번역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경 어휘보다 낮은 단위의 입력을 인공신경망 기반 기계학습 모델에 투입하면 자연어 처리 과제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논문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어휘를 캐릭터 레벨, 즉 글자 수준으로 쪼개서 학습하면 NLP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계속해서 보여왔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을 어휘 인베딩에 적용한 것이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텍스트를 워드 투백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워드 투백은 분산 표현 방법을 이용해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비슷한 벡터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워드 투백은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워드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드 투백은 자주 출연하지 않는 단어에 대해서 학습이 불안한 특징도 있습니다. 반면에 패스트 텍스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래 워드 투백을 제안했던 미클로브가 2년 뒤에 추가로 제안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패스트 텍스트는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 기존에 학습되었던 단어와의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워드 투백은 한 단어의 벡터 값을 학습하지만 패스트 텍스트는 단어를 구성하는 subwords, 그러니까 substrings의 벡터의 합으로 단어 벡터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노이즈가 있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타이포가 있는 단어라 할지라도 비슷한 워드 벡터 표현을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도 적당한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패스텍스는 워드 투백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메커니즘 자체는 그것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워드 투백이랑 패스텍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단어를 쪼갤 수 없는 단위로 생각을 한다면 패스텍스는 하나의 단어 안에도 여러 단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학습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그 워드나 컨셉트 페어에 그 포함된 서브워드끼리 되게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인 의미가 비슷한 영하고 adolescent의 adol이라든지 adolescent 또는 dolous는 높은 시밀러리티를 가집니다. 이 빨간색이 클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유사도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크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대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들에 대해서도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서 단어의 벡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주 등장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주 등장했던 서브워드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워드 벡터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스트 텍스트에서 쓰이는 서브워드 레벨로 쪼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패스트 텍스트는 단어를 bag of character engrams로 표현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단어의 시작과 끝부분에 이렇게 꺽쇠를 하나씩 추가를 하는데요. 이거 지금 제가 표시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캐릭터 3, 그러니까 트라이그램을 이용한다면 그 where라는 단어는 5개의 3글자짜리 서브워드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3개짜리로요. 근데 이 실제 단어를 나타낼 때는 트라이그램 이외에도 뭐 4그램, 5, 6그램까지 모두 다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점점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3에서 6을 모두 사용한 그램을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길이에 상관없이 단어에 이렇게 추가한 전체 단어를 스페셜 유닛으로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where의 벡터, where란 단어의 벡터는 이 모든 벡터의 합으로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벡터는 where라는 벡터는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벡터를 포함한 것들, 그러니까 다 더한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처럼 단어를 서브워드로 표현하면은 그 타이포에 대해서 비슷한 단어 벡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타이포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R이라는 오타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 where에 R이 하나가 추가된 이 타이포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 보는 단어이고 또 노이즈가 섞인 단어라 할지라도 이 where라는 벡터와 비슷한 것들을 학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프가 섞인 이 단어도 학습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어의 단어 형태는 복잡한 문법적 규칙에 의해서 다양하게 변하게 되는데요. 기존 방법을 그대로 한국어에 적용시키면 의미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문법적으로 조금만 다른 어휘들이 서로 전혀 무관한 개별 어휘로 처리되어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R이 하나가 더 포함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완전히 다른 단어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특징들이 그 기존 방법을 사용하면은 제대로 학습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패스트 텍스트를 이용해서 한국어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워드 벡터 표현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NLP 모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중국어랑 관련된 연구인데요. 그 이외에도 한국어도 이와 같은 선행 연구가 있었음을 이 논문에서는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조사는 의미역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자음하고 모음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 단어의 형태적인 변화를 좀 더 잘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서브월드 레벨의 특징을 NLP에 반영하고자 했던 시도는 일정 부분 성공적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랭귀지 모델링이나 기계 번역, 또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파싱에서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단어를 자음과 모음 단위로 쪼갠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해서 학습을 시켰어요. 이렇게 음절 하나를 초성, 중성, 종성 순으로 자모 단위로 해체시켜 주게 되는데요. 종성이 없을 경우에는 2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면요. 이 A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일 처음으로 발음되는 자음이에요. 이게 바로 초성인 거죠. 그다음에 이 두 번째로 발음되는 모음을 바로 중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음되는 것들, 자음을 바로 종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달에만 종성이 있고 해에는 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를 추가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었다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 순으로 분해해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자모 배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낸 것은 이제 글자 수준의 앵그리네고요. 이 캐릭터 레벨의 앵그램이고, 그다음에 먹었다의 유니그램은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같고, 그다음에 다 종성이 없을 때 이를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네, 두 개씩 묶었을 때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3개씩 묶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먼저 방금과 같은 그 단어들에서 2가지 요소를 추가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중성으로 분해될 수가 있고 없는 이 종성이 없는 글자에는 부이를 추가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어휘와 어휘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꺽쇠 기호를 추가해서 배열을 완성을 합니다. 한국어는 문법 기능을 담당하는 의존 형태소들이 자립 형태소 뒤에 붙게 되는데 이게 되게 꽤 다양한 형식으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변화는 주로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음소, 음운의 음소 단위, 그러니까 음운의 최소 단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규칙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인접한 글자들 사이에 걸쳐 있는 엔그램을 다 고려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어 동사 원형을 과거 시제로 나타내려면 먹다 사이에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규칙은 그 인터 캐릭터, 그러니까 잠어 수준 엔그램을 통해서 학습이 될 수가 있고 앞 글자의 받침 용어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을 같은 것 또는 는 또 이가 이런 것들을 즉 이 형태라고 하는데 문법적 기능 같은데 발음상의 이유로 이렇게 형태만 살짝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패스트 텍스트를 통해서 학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네, 해주세요. 없으신가요?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어휘 임베딩을 학습할 자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이제 위키피디아랑 온라인 뉴스랑 그다음에 세종 말뭉치 자료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했는지 이렇게 숫자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한 어휘 임베딩이 이게 잘 되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평가 과제가 보통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휘 유사도 평가 과제인데 이 과제는 수백 개의 어휘쌍에 대해서 2가지의 값들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 값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접 사람이 두 어휘 간의 유사도를 평가한 점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어휘의 각 임베딩 벡터를 이용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1하고 2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 스피어만 상관계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평가 모델의 2번째 방법은 어휘 유추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개의 단어 쌍이 주어지는데 A 대 B는 C 대 D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연산을 통해서 계산된 벡터가 학습된 벡터 D와 얼마나 가까운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코사인 유사도 혹은 거리를 계산해서 이를 평가하게 됩니다. 즉,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를 통해서 D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벡터 연상을 이용하니까 의미적, 구문적 정보가 학습이 잘 되었는지를 이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왕 대 왕비는 남자 대 여자 이 같은 형태의 단어 쌍이 주어지면 이 단어들에 대응되는 어휘 임베딩 벡터 연산을 이용해서 임베딩이 이런 유추 관계를 잘 학습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에 대해서 이 2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개발된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 논문에서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자료들은 다 영어 문항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영어 문항들의 번역본 이외에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자체에 개발된 평가 문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이 평가 문항들을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게 됩니다. 어휘 유사도 과제에 대해서는 353개의 단어 쌍을 교차 번역하였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 어휘는 좀 더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어휘로 교체되었습니다. 번역된 단어 쌍 유사도는 14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가 됐고요. 각 단어 쌍별로 최대, 최소 점수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평균 점수를 구했어요. 영어 버전의 유사도 점수와
상관계수는 0.82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평가 방법인 어휘 유추 과제는 이 논문에서 새롭게 또 개발을 하게 되는데 널리 사용되었던 미콜로브의 어휘 유추 과제 문제들은 한두 가지 카테고리에 치중되어 있었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었고 또 고문적 특징을 평가하는 어떤 카테고리들이 한국어에서는 사용이 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에 동사의 s를 보통 영어에 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국어에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미콜로브의 문항들 이후에 개발된 다른 문항들을 함께 또 참고를 하게 됐고 좀 더 많은 의미적 특징을 평가하는 영어 버전의 문항들을 참조해서 번역에 이견이 없는 문항들 위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테네, 그리스라는 어휘상이 주어지면 그 바그다드를 보고 유추한 벡터 값하고 실제 정답이 이라크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의미적 특성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도시, 그러니까 수도, 나라, 그다음에 남성, 여성, 이름과 국적, 그다음에 나라와 언어, 그리고 기타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평가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구문적 특성을 반영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데 케이스는 격이에요. 격조사. 그다음에 tense는 시제, 그다음에 voice는 동사의 태, 그다음에 verb ending form은 동사의 그런 어미 변화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어의 특성을 살린 높임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5가지의 카테고리는 자연어 처리 생성 과제에서 한국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카테고리 간 그리고 임의적, 구문적 문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각 카테고리별로 1000개의 문항을 개발했고 그래서 총 10,000개의 문항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어휘 인베딩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를 사용해서 간단한 자연어 처리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은 네이버 감정 영어 코퍼스를 사용했고 사용한 클래시파이어는 다닐 레어의 LSTM, 이건 300D 히든 유닛, 0.5 드롭아웃 레이트를 적용을 했고 마지막 단계 LSTM 유닛 아웃풋 예상에 대해서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서 사용된 모델하고 다른 모델의 성능을 이제 비교한 그래프예요. 이제 비교의 척도는 일단 스키그램, 그다음 캐릭터 레벨의 스키그램, 캐릭터 레벨하고 자모 레벨 스키그램을 합친 모델 이 3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N그램에서의 N 개수는 캐릭터 레벨에서는 1개에서 4개 또는 이제 1개에서 6개로 고정을 했고요. 자모 레벨에서는 3개에서 5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CH4, CH6은 이제 이걸 각각을 이름을 붙인 거예요. 캐릭터 레벨에서의 N 개수, 그러니까 1개에서 4개 또는 1개에서 10개 이렇게 2개로 나뉘어서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최적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본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다음에 리니얼리 스케줄드 러닝 레이트 디케이를 사용했습니다. N그램에서 이 N의 개수는 캐릭터 레벨에서 아까 말씀드린 4개 또는 6개고요. 그 다음에 벡터 차원은 300개, 윈도우 사이즈 5개, 그 다음에 네거티브 샘플도 역시 5개. 그리고 5번의 에폭을 통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주어진 단어 쌍에 대해서 각 스키그램 모델이 생성한 엠베딩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 그리고 사람이 평가한 시뮬러리티 스코어 간에서 스파이어만 그 유사도로 결과값을 보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한 문항들에 대해서 한국어 잠어 수준과 패스트 텍스트를 접목한 한국어 인베딩의 성능을 이렇게 평가한 결과인데 결과로서는 이제 구문적 특징의 학습 정도는 매우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미적 정보는 카테고리별로 조금 달랐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는 이 트레이닝을 통해서 단어 의미 유사도를 평가한 결과인데요. 이제 각 칼럼을 보시면 메인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래도 성능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 사실
이 네임에서 왜 이렇게 성능이 안 좋았냐를 보면은 이제 한국어 어휘를 이렇게 글자와 자모 수준으로 분리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일부 어휘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해서 학습하는 게 크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특히나 이 어휘를 이렇게 분해해서 이해할 수 있는 복합 명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두 개의 레벨로 나누는 게 좀 효과적일 수 있는데 분해를 해도 이게 별로 이득이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유 명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휘 수준의 그런 학습보다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나 국적 카테고리에서 더 좋은 성능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는 이제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유 명사들이 이제 이름과 국적 카테고리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간디, 또 인도 이런 단어들은 이 단어를 막 해체를 해봤자 원래 의미와 좀 더 가까워지진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서브워드 레벨로 쪼개서 학습하는 것이 크게 그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교차어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붙어 있는 명사,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그, 그러니까 그 어근이라고 하는데 어근 뒤에 붙는 그런 의존 형태소들의 그 그러니까 형태가 변화하는 게 좀 다른 언어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구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서브워드 레벨이 그렇게 효과적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한국어 자모랑 패스트 텍스트를 결합하게 됐을 때 이렇게 구문적 특성을 조금 더 잘 잡아내기 때문에 사실 감정 분석과 같은 자연어 처리 과제보다는 한국어 구문 분석이나 품사 태깅 과제 같은 데서 좀 더 눈에 띄는 성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명사의 경우에는 워드 레벨로 학습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 사용했던 데이터셋 중에 그 네이버 영화 데이터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나 배우 이름들은 이렇게 잠옷을 쪼개면 단어 의미 표현이 제대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어 유사도 과제에 대해서 N그램에 의한 이 개수를 변경을 하면서 퍼포먼스 실험을 해봤는데 한국어 단어가 6음절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제 6그램으로 최대치를 설정해 놓는 게 충분한 것 같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워드 벡터 편에서 글자 레벨과 자모 레벨을 함께 학습했을 때 한국어의 통사적 의미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이 언어적 특성을 좀 더 효과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태스크에서는 단어 레벨 학습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장점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탈자나 아니면은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 또는 이렇게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 된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오타가 나거나 아니면 자음으로만 이루어졌거나 아니면은 띄어쓰기 원래 됐어야 되는데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의가 좀 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또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논문을 끝마치게 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해주세요. 발표 너무 잘하셨고, 아까 전에 N이 6인 게 워드 네네. 레벨인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아까 인트로덕션이었나? 어디 봤을 때 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괜찮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논문에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 대한 어떤 벤치마크는 없는 건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네, 결과 딱히 실험을 진행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앞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나를 살펴봤을 때 이제 이렇게 레벨을 두 가지로 쪼갤 때 그런 테스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왔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발을 좀 버벅거리는 바람에 전달력이 살짝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양해의 말씀을. 네. 감사합니다.